일반적으로 재활치료라고 하면은 단순 스트레칭 운동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스트레칭 운동도 재활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나 습관, 그리고 잘못된 운동 방법에 대한 교정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재활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면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일상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재활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받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고 나서 뼈는 다 붙었지만 재활치료를 받지 않아서 주먹을 완전히 쥘 수 없다던가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 못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시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많이 좋아졌지만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운동의 교정이 없이 다시 또 재발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의료 실정상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치료에 대해서 중요성은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연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수술 때문에 연가를 내지 재활치료 때문에 연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통증, 수술 후 동통이라던가 혹은 수술 후 강절, 강직이 지속적인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죠.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물리치료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효과 자체가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픈 부위에 핫팩이라던가 전기치료, 간섭파 치료 같은 경우는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에 있는 염증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효과 자체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장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면 물리치료를 해서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받다가 중간에 그냥 관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를 봐서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물리치료를 2번에서 3번 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의 정도를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정도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충격파라던가 혹은 주사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어깨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과거에는 주로 관심사가 하지, 무릎이라던가 발목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도한 업무를 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상지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 경관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깨 관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진단명에서 재활치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회성 번역, 오십견, 그리고 충돌증후군, 그리고 이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재활치료는 필요합니다. 재활치료를 받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관절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진단명들이 속할 수가 있고요. 그 진단명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통증의 정도, 그리고 손상이 조직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힘줄에 파열이 있다면 그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50대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게 오십견인데요. 오십견은 어떤 병일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오십견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이르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 하게 돼서 어깨 관절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보고 오십견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본인의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고요. 저희 의사가 환자분의 팔을 잡고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서 올릴 수 없는 병을 오십견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젊은 분들이 아까 진단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십견이라고 진단되는 경우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계속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석회성 건염도 40대에서 50세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석회성 건염은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이 최근에 30대, 40대에서도 종종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아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잘 때 너무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팔을 안 움직이다 보면 상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굳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성으로 오는 2차성 오십견이 젊은 나이에서는 많게 되죠.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병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이를 사실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40대 이전에 젊은 사람에게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탄발음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40대가 넘으면서 통증이 있으면서 탄발음이 들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깨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인대가 끼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 그 두 개의 뼈 사이에서 인대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초기에는 팔을 높게 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오십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또 진단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진단이 맞다면 자세 교정까지도 필요한 질병입니다. 자세 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자세가 충돌 증후군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구부정한 자세가 충돌 증후군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등이 굳게 되면서 목이 나오는 자세, 평소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날개뼈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날개뼈가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뼈, 견갑골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충돌 증후군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 증후군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에 대한 교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재발할 수가 있겠죠. 거북목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견갑골이 앞으로 빠지면서 거북목이든 일자목이든 목이 앞쪽으로 빠지는 두부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등이 굳게 되면은 팔이 안쪽으로 돌게 내외전을 하게 되면서 어깨 관절에는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주는 자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충돌 증후군일 때는요. 소리가 돌리는 곳마다 다 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 부위에서만 딱 소리가 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부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깨 축지 쪽, 목과 연결된 부위에서 나는 탄발음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앞쪽에 폐가 있기 때문에 공명음으로 해서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명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깨 관절, 견관절에서 나는 탄발음은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은 오시면 그런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겠네요. 그렇죠. 어깨 충돌 증후군 혹은 이두박권 건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헬스장에서 알통 근육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두박권의 긴 머리 근육이 상완 골두를 타고 들어가서 관절 안쪽에까지 들어가고요. 이두박권의 짧은 머리가 가슴 앞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두박권의 긴 머리 근육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어깨의 앞쪽 전방부의 통증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분들에게서 많습니다.
충돌 증후군과 관련된 재활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을 쓰면 쓸수록 마찰이 되기 때문에 어깨 자체에 대한 스트레칭보다는 날개뼈를 조금 더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개뼈가 앞으로 바깥으로 멀어지면서 앞쪽으로 기우는 자세에 대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대한 운동으로는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의 운동을 말씀을 드리면, 벽이나 바닥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가 이런 전거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팔을 벌려주면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운동이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팔꿈치를 붙이고 팔을 벌리면서 뒤쪽에 있는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죠.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탄력밴드를 늘려주시는 거, 팔을 벌려주시는 거, 그리고 내려주시는 거. 2초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초간 벌리고 2초간. 똑같은 동작을 뒤돌아서 등을 보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날개뼈를 모으는. 날개뼈의 전 거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날개뼈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깨 관절 이야기를 하면서요, 회전근개 파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기는 거고 이 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우선 회전근개가 어떤 근육인지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가장 어깨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삼각근육입니다. 이 삼각근육 안쪽에는 팔을 거상을 하고 팔을 돌리게 되는 인대가 있게 되는데요. 그 인대가 4가지가 있고 이를 회전근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는 다른 관절에서는 볼 수 없게 특이하게 뼈와 뼈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뼈 사이에서 인대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퇴행성으로 틀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인대가 틀어졌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5% 미만에서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하다가 한순간 잘못된 동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인대 파열이나 그런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대 파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회전근개 4개 중에서 회전근개가 4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회전근개 염증이 생겼다고 말하는 거는 이 4개의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4개의 인대 중에서 외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견갑하관이라고 해서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인대가 외상과 관련이 되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이런 견갑하관이 틀어지려면 스키를 타다가 팔이 완전히 접질려지거나 혹은 팔 씨름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넘어갔을 경우에만 여기 견갑하관에 대해서 파열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충돌증후군 아니면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대가 엄청 강하네요, 그럼? 강한. 파열 자체가 퇴행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95% 이상이. 예. 거의 다 퇴행성이지. 이게 한순간에 쭉 찢어지거나 이런 거는 정말 큰 그거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네.
혹시 수술 후에 재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을까 걱정되는데요. 예, 사실은 수술을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파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파열의 크기가 컸다면은 사실은 90%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재파열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파열된 부분보다 더 많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안쪽에 있는 관절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러한 인대를 정상 위치에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기능과 통증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적응증이 된다면 이런 재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진단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30가지가 넘는 원인들이 오십견을 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많은 건 사실은 오십견이죠. 그 이후에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젊으신 분들, 나이에 따라서 조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회전근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고요. 40대 이전에는 충돌증후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운동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인대 염좌라고 하죠. 인대나 근육에 염좌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에서는요. 어깨를 위한 재활 운동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또 관절을 위한 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어깨는 굉장히 특수한 관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했을 경우에 관절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어깨 관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위해서라면 어깨에 대한 스트레칭보다는 오히려 날개뼈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날개뼈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어깨 관절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로 어깨 부분 얘기하셨는데 어깨 말고 어쨌든 손목이나 이쪽 엘보라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증상이나.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근막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깨와 목과 어깨 그리고 팔꿈치 혹은 손등까지도 근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어깨뿐만이 아니라 팔꿈치, 손목까지도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신 개념이고요. 자, 팔꿈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질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외상가염,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이 내상가염, 그리고 가운데 쪽에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관절염.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질병, 외래를 내원하시는 95% 환자분들이 팔꿈치 이 세 가지의 진단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목을 올리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올리는 근육이 바깥쪽 외상가에 붙고 이 외상가에 부착하는 부위에 인대와 힘줄들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외상가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안쪽에 손목을 구부리는 인대들이 안쪽 내상거에 가서 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뇌상거염이라고 하게 되죠. 요즘에 테니스를 치는 동작 그리고 골프를 하는 동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많이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가요, 어떨 때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테니스 엘보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 테니스 운동 혹은 골프 운동을 하면서 무리가 가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르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약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방일을 하면서 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러한 약한 외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테니스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포핸드라고 하죠. 포핸드보다는 이렇게 뿌리는 백핸드와 관련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법 자체를, 타법 자체를 투핸드 타법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골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른손 잡이의 경우에는 왼손에서의 외상가염 그리고 오른손에서의 내상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생기는 경우에는 뒷땅을 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럼 테니스 엘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증상이 심하다면 물론 주사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주사 치료의 급성기 통증이 완화되고 나서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하게 가벼운 아령을 들고 올리기보다는
조금 2kg에서 3kg 되는 아령을 가지고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리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초간 올렸다, 2초간 내렸다. 이런 운동을 10번을 한 세트로 해서 2-3번 정도 세트를 돌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요? 그건 어떤 질병일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정중신경이 손바닥 쪽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반쪽에 있는 감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우리 손목 부위, 손목에서 조금 손바닥과 이어지는 부위에 하나의 두툼한 인대가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이 있는 거죠. 그 정해진 공간 안에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리는 인대도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중신경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인대들이 부풀거나 혹은 이런 정중신경이 부풀면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풀다 보니까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불편하기보다는 감각적인 부분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지, 이 두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에 근육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감각이 없다 싶으면 그 질환을 좀 의심해 봐도 되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저리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통증이 심하다 혹은 감각이 떨어진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내원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보다는 오히려 손목의 등 쪽 부분에 모호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사무직을 많이 하면서 손이 위로 제껴지는 자세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부담이 손목 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통증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과사용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일을 조금 쉬어주시면 1주에서 2주만 쉬어주셔도 훨씬 더 양상이 호전되는 걸 느끼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서는 하루 이틀 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손목과 관련된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목 자체의 스트레칭보다는 손가락의 고무줄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고무줄을 끼워서? 예. 손 등 쪽으로 지나가는 신전이죠. 손가락을 신정하는 운동인데요. 손가락과 관련되어 있는 인대들은 한 곳에 손등 위로 한 곳에 모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주로 이 모이는 부분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늘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 좋은 운동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영향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셨던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약한 강도에서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시기 바라고, 또 운동은 굉장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술이나 수술 후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요, 먼 미래에 내 몸의 관절은 물론이고 관절 주변 근력까지 약해져서 평범한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 동네 주치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